잡이 다른 잡이 있는데 다른 잡은 좀 이따가 이제 일부에 대략적으로 한 3, 40분 정도 이야기하고 Q&A 할 때 제 진짜 잡은 말하기로 하고 지금 고대법학연구원 자격으로 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지금 한 3, 40분 정도는 간단하게 이제 에스토니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지금 Q&A 때 뭐 언론에서 안 나오는 내용이나 조금 잘 모르는 내용도 오픈하고 이제 100이 있으면 70까지 오픈하고 또 이제 30 정도 오픈 못하는 내용은 또 시간이 지나면 다음 기회에 또 이제 오픈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에스토니아 사실 잘 모르시죠? 사실 저도 솔직히 말해서 에스토니아 작년까지만 해도 에스토니아 제 친구가 말했을 때 에스파니아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 스페인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에스토니아 7월 달에 제가 개인 휴가 내고 갔다 왔는데 다들 스페인 갔다 온 줄 알더라고요. 잘 모르시고 아까 김조수님 보니까 탈린 갔다 오셨다고. 예, 아까 뭐 2009년도에 한국 사람 한 명 있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 명 있는데 우연히 거리에서 만났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중간 중간에 지금까지 저도 이런 강의 윤봉기 기자님 덕에 많이 왔는데 보통 이제 혼자 이야기하는데 보통 중간 중간 하고 싶은 말씀 하시고 한 30분 하고 나중에는 거의 토론식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그 에스토니아 사실 저도 사실 잘 몰랐고 사실 제 개인적으로 에스토니아에 왜 관심을 가지게 됐냐면요. 이제 개인적으로 사실 저희가 에스토니아 관련된 업무도 안 하고 해외 업무도 전혀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법학연구원에서도 상법을 하는데 우리나라 법만 하기 때문에 영어를 쓰지도 않고요. 별로 이렇게 외국 가는 거를 좋아하진 않지만 외국은 많이 나갔지만. 근데 어느 날 제 친구가 1월 달에 저랑 이제 그 친구도 매경 기자인데 저한테 와서 이제 아베 총리 이야기를 갑자기 하더라고요. 이제 아베 총리가 1월 12일 날 첫 순방으로 유럽을 갔어요. 근데 유럽 첫 순방으로 에스토니아를 갔대요. 근데 솔직히 그때도 에스토니아를 듣고 에스파니아인데 아 스페인을 갔구나. 사실 이렇게 알아들었어. 근데 내 친구가 야 에스토니아가 가서 대통령을 만나고 아베가 일본에서 투자를 하고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하는 거냐 막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스페인이 뭐 이렇게 투자할 게 많나 막 혼자 이런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들어가 발트 삼국 중에 하나는 에스토니아였던 거죠. 그래서 아베 총리가 가서 발트 삼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일본하고 같이 협력을 하다 이런 걸 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그런 데 관심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때 사실은 처음 에스토니아라는 나라를 사실 알았으니까 저도 사실 안 걸로 따지면은 지금 뭐 한 10개월 정도밖에 안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7월 달에 개인 휴가를 내고 에스토니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이제 기고문을 하면서 좀 나름 공부를 했고요. 이제 에스토니아 보통 사람들이 알기로는 이제 블록체인, 특히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아시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교육하는 거 보면 에스토니아 섹션만 따로 빼서 하기도 해요. 제가 저 갔다 왔는데 이제 보통은 에스토니아에서 아는 큰 줄기가 보통 이제 스타트업이랑 이레지던스라고 전자 영주권 관련돼서 많이 아시고 아까 말씀하신 블록체인 뭐 이런 건데 사실은 에스토니아는 블록체인 국가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블록체인하고는 살짝 달라요. 근데 이게 사실은 왜냐하면 이 나라가 블록체인이란 개념이 없을 때부터 그냥 민간 DB를 서로 분산했다가 연결했었거든요. 근데 블록체인 개념이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보통은 블록체인화된 그러니까 블록체인으로 처음으로 전자정보를 만들었다고 사람들이 말은 하죠. 실질적으로는 블록체인화된 전자정보를 만들었다고 말하는 게 제 생각에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게 100% 맞는 건 아니고 제가 아는 바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사람들 거기까지만 아는데 사실 제가 보니까 에스토니아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게놈 프로젝트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게놈 프로젝트 혹시 아세요? 설명을 저도 잘 몰라서 게놈이 사실 그 유전자 지도라고 부르는데 이게 사실 2013년도에 안젤리나 졸리가 타임즈에 기고를 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본인이 그때는 굉장히 큰 돈이죠. 큰 돈을 들어서 유전자 지도를 본인이 검사를 해가지고 유전자를 만들어 봤더니 자기가 앞으로 가족력이 있어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0%인가 70%가 있다고 그걸 받아서 본인이 유방암 절제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타임즈의 맨 앞지에 나오고 기고를 하면서 안젤리나 졸리 효과라며 하면서 이제 게놈 프로젝트, 게놈이란 단어가 전 세적으로 확 돌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울산에서 1만 게놈 프로젝트라고 올해 초부터 시작했고 올해 8월에 이제 게놈 뭐라고 할까요? 게놈 박람회 이걸 시작했고 그리고 영국에서는 10만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한 지금 9만 7천 명 정도
게놈 지도, 그러니까 사람 그 지원자를 받아서 그 사람의 게놈을 지금 5만 7천 명 정도인가 한 70% 정도 해독까지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게놈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 와중인데 국가적으로 하는 나라는 지금 에스토니아가 사실 처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여기서 아무데도 다루고 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잘 모르고 맨날 에스토니아 하면은 전자정보 블록체인 이거밖에 모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게놈 프로젝트를 가장 뭐 알리고 싶고, 저도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아마 기고할 때 이걸 쓰려고 하는데 게놈의 이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해서 아직까지 못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게놈 프로젝트 좀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은 드리겠지만, 이게 단순하게 유전자 지도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반도체처럼 굉장히 큰 산업군이거든요. 이게 뭐 우리 유전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공개 떠다니는 여러 가지 뭐 게놈이 이걸 찾아서 얘가 어느 나라에서 온 바이러스인지, 뭐 독감이면 독감 바이러스면 얘 조상이 홍콩에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그래서 이걸 다 찾을 수 있고 온갖 거를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게놈 사업이 좀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사실 법대생이기 때문에 게놈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데, 우선 지금 제가 뒤에 다시 설명은 하겠는데, 이 나라가 이제 게놈 프로젝트를 하면서 또 이 부수적인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 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에스토니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에스토니아는 사실 발트 삼국으로 유명하죠. 발트 삼국 하면은 다들 아시죠? 러시아 옆에 있었던 옛날 구소련 치하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 같은 경우에는 에스토니아를 쓰고, 본인들 말로는 전 국민의 한 60%에서 70% 정도 영어를 잘한다고 해요. 근데 갔더니 잘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영어를 못 해가지고 그분들 보면 영어를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실제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면적은 우리나라 대비 절반 정도 되고요. 인구는 130만 명. 그러니까 수원시가 124만 명이고, 뭐 광주시가 150만 명이니까 이게 울산광역시보다 좀 큰 것 같고, 수원시보다 조금 크거나 비슷한 정도 수준. 그리고 이제 GDP 같은 경우에는 2만 3천 불. 근데 이 나라가 원래 이제 93년도, 이건 제가 찾아본 자료인데 IMF 자료에 보면은 91년도에 독립을 했는데 자료는 93년부터 나오더라고요. 2018년 자료는 추정 자료고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근데 추정 자료상으로 지금 2만 3천 불이 나오고 있고요. 93년도에 1,100불이었다가 거의 20배 넘게 성장을 했죠. 근데 이 나라가 뭐 아시다시피 이게 뭐 다른 뭐 조지아나 이런 것처럼 나오면서 기름이 나온 나라도 아니고요. 뭐 혹시 기회 되면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살림이 뭐 막 우거져가지고 뭐 나무 팔아가지고 옆에 있는 라트비아나 뭐 이런 것처럼 나무 팔아서 먹는 나라도 아니고요. 제조업도 없고, 사실 이게 굉장히 우리랑 비슷해요. 인구도 적고 근데 땅은 넓고. 그런데 이 나라가 뭘로 이렇게 잘 먹고 지금 2만 3천 불까지 올랐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나라에 가져온 이런 스타트업 정신이나 이런 약간 역발상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 나라에 좀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식민지로 있다가 91년도에 독립했고요. 근데 이게 독립의 기화가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80년도 모스크바 올림픽 때는 소련에서 했으니까 서방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참석을 안 했어요. 84년 LA 올림픽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LA 때는 소련이 또 안 왔어요. 그래서 88년, 제가 77년생인데 88년이 정말 전 세계 서방과 소련이 다 온 이게 약간 지구촌 올림픽의 처음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에스토니아 참석했죠. 소련 국적기를 달고. 그런데 이 나라가 와가지고 그때 잠시 기억 정확은 아닌데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땄어요. 그래가지고 에스토니아 돌아갔죠. 돌아갔는데 얘네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얘네들 광장에 나오는 문화가 아닌데 광장에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나왔대요. 그래서 에스토니아 국기를 휘두르면서, 이게 지금 본인들 말이에요, 그거는 제 말이 아니라, 하면서 이 독립운동이 시작됐대. 그러면서 그거 시작되면서 우리 보통 발틱에서 삼국에서 서로 노래 부르는 독립운동이라서 서로 손에 손잡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독립운동 시작해가지고 3년 정도 지나서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된 거고, 그거에 기화라고 말하면서 우리나라와 이렇게 신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보면 송기정 씨 사건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그 나라가 그때 당시에 계속 소련 국적이었지만, 국적은 소련 국기였지만 그걸 에스토니아 국기를 흔들음으로써 자기 나라가 뭉쳤다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싶고, 그리고 또 에스토니아, 아까 우리 김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옛날에 한 명이었는데 갔더니 에스토니아인 한국말 잘하는 여대생도 있고 이제 세종학당도 생겼대요. 이제는 한류가 있어가지고, 저도 사실 나중에 기회 되면 영어를 한마디 못하기 때문에 남의 나라 가서 말을 못하는데, 저 이제 그 마리엘이라고
그 유튜브 하는 에스토니아인이 있어요. 한국말로. 제가 기고에도 했는데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직접 가서 만나고 왔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탈린이라 수도에 사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지방에 살아가지고 반나절 정도 차를 타고 가서 만나고 왔는데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죠. 너 왜 한국말을 배웠니? 이러니까 신한 아니고 샤인인가? 뭐 하여튼 아이돌을 좋아해서 그걸 따라 부르려고 했는데 한국어 교재가 없어서 영어를 가지고 한국어 교재를 그러니까 영어로 된 한국어 교재를 갖고 공부를 했대요. 근데 말을 저보다 훨씬 잘하고 제가 잘 모르는 축약 같은 것도 젊은 사람 쓰는 거 막 쓰는데 저랑도 어제도 카톡했는데 저보다 더 한국 사람 같고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약간 거기도 약간 한류도 있고 거기에 이제 유학 가는 사람 학생들 좀 생기고 그래서 그리고 얼마 전에 하나 투어 이제 정확히 기억나는데 이제 그 투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거기에 아예 상주하는 여행사 직원분도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2009년에 비하면 아주 굉장히 영사도 없고 세례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영사도 없고 대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도 우리나라 영사 대사 없고 우리나라에도 없고 우리나라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제 제가 이제 Q&A 이제 이거 동영상 찍고 이제 Q&A 넘어가면 그때 이런저런 할 텐데 지금 저희하고 사실 교류가 없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 레지던스를 전자영주권이라 좀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거를 전 세계 최초로 수령센터를 한국에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는 한국 사람들이 이걸 신청하고 17년 11월까지는 일본 대사관에 가서 받아왔대요. 그런데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얘네들이 에스토니아 애들이 한국 사람 대단하다. 이래서 전 세계 최초로 수령센터를 서대문에 했고요. 그래서 저도 받았거든요.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전자영주권이라고 하는 건데요. 에스토니아 전자영주권.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쭉 설명을 들어야지 설명하기 좋은데 우선 그러면 한번 차례차례 설명을 간단히 드릴게요. 우선 넘어가서 앞에 이제 보면은 전자주민증이라고 있는데 이게 전자주민증이에요. 디지털 아이디. 거기 가면은 사진이 여기 그 나라 공문이 있어요. 이제 그거랑 똑같은 플랫폼을 갖고 쓰는 거거든요. 전자영주권이. 이거는 제가 이래저래 담당한테 직접 가서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거의 100%일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게 한 2,500개. 그러니까 얘네 말로는 결혼하고 이혼하고 부동산 거래 빼고는 다 이게 보면은 어답타라는 게 있어서 이걸 꽂고 딱 누르면은 프로그램이 실행되게 되는데 이걸로 다 결제할 수 있어요. 결혼, 이혼, 부동산 거래 빼고는. 그리고 이게 지금 웬만한 신용카드 기능은 없는데 신분증 역할은 다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 사실 모든 걸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2,400개라고 되어 있는데 인터넷 상으로도 한 1,500개 정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뭐 우리가 주민센터 가거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07년도에는 모바일로 들어와서 지금 핸드폰에 들어와 있다고 하고 또 내년에는 스마트 아이디라고 해가지고 저는 사실 그 개념을 어제 그 마리아라는 친구가 보내줬는데 아직 영어로 돼가지고 해석을 제대로 못해서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제 컨버전이 모바일이나 PC가 다 컨버전되는 새로운 아이디를 내년부터 쓴다. 지금도 쓰고 있는데 내년부터 아예 그것만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은행 거래할 때. 근데 그거는 제가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좀 더 공부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주민증이 있고 세계 최초로 전자영주권 도입인데 이게 또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 이걸 이제 14년부터 팔기 시작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뭐 다수의 유니콘 기업은 배출한 거 뭐 뒤에 제가 유니콘 기업 설명드릴 건데 우리나라에 혹시 유니콘 기업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혹시 유니콘 기업 뜻 아시나요? 맞습니다. 역시 똑똑하시네. 매출 보통 기업 가치 1조 뭐 이 정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은 3개 있습니다. 어디 어딘지 혹시 아세요? 맞습니다. 쿠팡. 그리고 그거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예. 혹시 저기 옛날에 신동엽 선생님께서 싸다고 하면서 이렇게 여자분한테 싸다게 계속 맞는 쿠차 선지 아세요? 차차차 이러면서 그게 엘로모바일이라는 회사인데 예, 그 회사가 지금 근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 140개 정도 스타트업을 M&A 해가지고 키운 거죠. 등치를 키워가지고 근데 저도 14년에 그 싸다구라는 이거 보면서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그 14년 그 해에 쿠팡이랑 같이 유니콘 기업이 됐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4년 동안 유니콘 기업이 없었어요. 올해 4월인가 유니콘 기업이 하나 또 나왔어요. 드디어. 어딘지 아세요? 혹시 올리브영 가시는 분 있으세요? 메디힐, 현빈. 그러니까 나는 근데 약간
저도 그거 썼는데 저도 저 와이프 사다 줘가지고 봤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 세계의 유니콘 기업이에요.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이 쿠팡 지금 아마 3년 적자가 아마 1조 7천억 정도 되는 쿠팡, 엘로 모바일은 아까 말한 거 140개 정도 회사를 모아서 크게 만든 회사. 그리고 이제 중국에 많이 수출하시는 LMP 코스메틱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저희는 이 약간 유니콘 기업이긴 한데 뭔가 뭔가 이게 뭐 그러니까 LMP 코스메틱은 제가 봤을 때 뭐 그렇다고 치고 쿠팡은 약간 외국에 돈이 많이 들어왔고 지금 약간 어렵고 그리고 이제 엘로 모바일이 잘 몰라가지고 멘트를 못 하겠고 아 그래요? 아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은데 이제 유니콘 기업이 4개 있어요. 뒤에 이제 설명 제가 따로 장은 마련해놨는데 첫 번째 유니콘 기업이 인터넷 전화 스카이프 뭐 다 아시죠? 스카이프가 있고 해외 송금하는 트랜스퍼와이즈가 있고 차량 공유 플랫폼인 택시파이가 있어요. 택시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번 10월에 CEO가 한국에 왔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쓰기에는 다수의 유니콘 기업 배치로 4번째를 안 썼는데 4번째 회사는 플레이테크라는 회사인데 이 갬블링 소프트를 만든 회사래 가지고 안 적었어요. 약간 좀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모바일리티 혁명 추진 중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7월 달부터 최초로 탈린에서 대중교통을 무료화했다는데 제가 7월에 가봤거든요. 근데 그때도 사람들이 찍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무료화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기사에는 무료화라고 나왔고 그 나라 기사도 그렇게 써 있는데 제가 또 마리에렌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아 그게 아닌 것 같기도 자기 잘 모르겠다. 그 탈린 시내만 무료인 것 같기도 하고 원래 탈린시 거주단 무료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 확대로 기사도 그러니까 뭐 인터넷 구글링 해도 나오긴 해요. 그래서 모바일 티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정부 관계자가 좀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 여기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시작은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아마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가장 큰 거죠. 지금 넘겨서 볼까요? 그래서 이제 에스토니아가 2001년도에 국가정보 교환 플랫폼의 엑스로드를 만든. 엑스로드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블록체인 전자정보의 시작이죠. 근데 이거 왜 만들었냐? 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이버 테러라고 나오는 사이버 테러 그렇죠. 이거 돈을 작게 들을 맞습니다. 정확하시네. 예. 나라에 돈이 없어가지고 처음에 이 나라가 제가 듣기로는 독립하고 나서 전화기 자체도 한 절반 정도도 안 됐대요. 그래서 IT랑 먼 나라인데 그 이제 소련이 나가고 서류 같은 거 정리하려는데 서류 종이병이 너무 많이 들고 뭐 이래서 이거 어떻게 하다가 몇 년 끌다가 그냥 디지털로 그냥 디지털화 하자해가지고 그냥 디지털 하면서 어차피 나라에 돈이 없으면 너는 너대로고 난 나대로 해서 정부는 정부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해서 막 정보를 막 서로 따로따로 디비화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이걸 모아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걸 모은 시스템을 만들자고 한 게 엑스로드래요. 이게 처음에 사실은 엑스로드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이랑 기술은 사실 우리 비트코인 나오면서 사실 된 거니까 그 전부터 본인들 블록체인 기술 썼다고는 하지만 물론 블록체인 기술이 신기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블록체인화된 기술로 이제 처음으로 전자정보를 만든 거죠. 예. 그러다가 2007년도에 이제 러시아한테 또 사이버 공격을 당해가지고 전 국가 정보가 셧다운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이때부터 이제 사이버 보안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뭐 뒤에 좀 설명 있는데 이제 가드타임이란 업체를 스타트업인데 그 업체랑 같이 손잡고 보안에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지금도 아마 나토에 있는 사이버 사령부가 아마 지금 탈린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올해도 거기서 사이버 공격 관련돼 가지고 뭐 대응 훈련 뭐 이런 거 했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정보 플랫폼 보안성 고도화를 하다 보니까 블록체인 기술 들어가고 정보 조작 및 해킹을 방지한 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자료죠. 이 엑스로드 통해 가지고 본인이 이제 태어나면은 병원에서 자기 아이디가 나와요. 우리 주민등록번호랑 비슷한 건데 그 아이디가 나오면은 저절로 그때부터 이에 관련된 모든 기록은 다 각각 DB에 저장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어느 초등학교 나고 어느 유치원 나고 심지어 어디서 태어났고 태어날 때 몇 킬로고 이걸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해킹에 대한 문제 있을 텐데 저도 약간 그 좀 의구심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자기 자료를 누가 찾아봤는지 자기가 자기 아이디를 들어가지고 누가 조회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회를 했는데 만약에 그 선택 권한이 없거나 자기가
허용하지 않았거나 권리가 없는 무슨 정부기관이 했을 경우에는 그 정부기관 대상으로 뭐 형벌이나 이런 게 좀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우선 이렇게 하고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금 이거 관련돼서 뭐 부동산, 차량, 의료기업, 뭐 행정 다수의 업무를 이걸로 처리하고 있죠. 디지털 아이디로. 예. 넘기셔가지고 이제 엑스로드와 디지털 아이디 기반 헬스케어인데 왜 헬스케어를 한 이유는 제가 가장 설명하기 편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기록이 다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본인의 의료 기록도 들어있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연세대학교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집에 가다가 배가 또 아파. 근데 나는 우리 집은 서울대병원이 더 옆이야. 그럼 또 서울대병원 가면은 거기서 또 받잖아요. 또 엑스레이 찍고 또 문진하고 또 검진하고 심지어 좀 운 없으면은 비싼 우리 CT도 한번 좀 찍어보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이 자기 아이디만 알고 있으면 아니 카드가 있거나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찍었던 의료 기록과 검진 기록이 다 그대로 있어요. 그럼 가가지고 그냥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그냥 자기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물어볼 필요도 없고 물론 이제 더 아픈 게 있으면 말을 하겠지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저도 굉장히 좀 이거 듣고 별거 아닌데 많은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 지금 저도 병원 갈 때 저 회사 직장이 저기 중구 쪽에 있는데 집은 영등포 쪽에 있어요. 그러면 주말에는 만약 코가 그 충농증이나 예를 들어 이렇게 간 걸렸다 그러면은 토요일에는 여기 병원 가가지고 약을 타고 다시 주중에는 우리 회사 앞에서 가서 약을 타고 하면 똑같은데 뭐 엑스레이 찍거나 뭐 다시 코에다 넣어가지고 확인하거나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서로 바로 어제 찍었던 건데 또 찍을 필요가 없는데 공유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날은 공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 종이 처방전 쓰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디지털 처방전이라서 2010년부터 처방전이 없이 그냥 자기 아이디 카드 갖고 가서 병원에 그 약국에 주면은 그냥 바로 줘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처방전 들고 가가지고 그 약 선생님이 받아가지고 스캐너로 찍으신 다음에 그걸 입력한 다음에 돈을 받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닌데 좀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온라인 정보를 자기 나라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핀란드하고도 공유를 해요. 그러니까 에스토니아니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내일 핀란드가 혹시 나중에 혹시 탈린 가시면 알겠지만 탈린 건너 헬싱키인데 비행기로는 30분이고 제트 보트 같은 뭐 여행기로나 그러니까 배 타고 1시간 반 정도 걸린다. 1시간 2시간 걸린다는데 그 나라에 가서도 본인이 공유하게 클릭만 해놨으면 그 나라 가서도 공유할 수 있어요. 근데 약간 이게 재밌는 게 사실은 이 디지털 아이디라는 게 뭐 언론에 안 나왔지만 에스토니아에서 처음 한 게 아니라 핀란드에서 처음 했어요, 사실은. 근데 핀란드에서 처음 했는데 핀란드는 강제로 안 했어요. 사람들이 안 하는 거야. 근데 에스토니아는 아시다시피 구소련에서 나온 나라잖아요. 그래가지고 의무화시킨 거죠. 그래서 전국의 98%가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작년에 재작년에 핀란드에서 이걸 한다는 기사를 보고 핀란드를 한번 가봐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런 거 관련된 기사가 없고 이제 에스토니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파다 보니까 핀란드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제일 처음 도입했는데 이걸 따라한 에스토니아 뺏긴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응급진료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혹시 그 앰뷸런스 타보신 분 있으세요? 타면 뭐 하죠? 옆에 앉아 있었어요. 뭐 물어보고 이제 뭐 혹시 뭐 검사 같은 거 안 해요? 아, 저 안 타봐가지고. 아, 안 타봤었어요? 네. 아직까지 건강해서. 네. 아니 그런 뭐 사고 난 제 주변 사람이 사고 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냥 계속 가는 거죠 막. 아. 네. 그렇죠. 그냥 가는 거예요. 사선 막 이렇게 그쵸. 가는 것도 있고 그쵸. 실제로 막 위독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안에서 좋지 않아요? 조치하는 건 아니었었어요. 제가 했던 사고는. 아, 두세 번 탔었는데. 그러셨구나. 네. 그렇죠. 이제 에스토니아에 이 앰뷸런스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타면은 예를 들어 아까 같은 사고 말고 뭐 예를 들어 심장이 안 좋다. 안 좋아서 갑자기 심정지가 됐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탔다. 이런 보통 거기서 심전도 같은 체크하잖아.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그거를 자기가 갈 응급병원에다 실시간으로 전송을 해주는 거야. 근데 응급병원에서는 얘가 누군지 알아요. 아이디 카드가 있으면. 근데 제가 물어봤는데 아이디 카드 없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니 본인이 아이디 번호를 알거나 그런데 아이디 카드가 있어가지고 그 꽂고 하면 얘 지가 지금 어디가 아픈지 원래 심정지가 원래 심장질환 있었는지 확인이 되는 거죠 병원에서. 그러면서 얘가 심전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 앰뷸런스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하고 이게 자기네 병원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처방을 준비하고 그리고 가장 알맞은 의사를 찾아요 AI를 통해서.
근데 이거 사실 굉장한 기술 아니에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게 제가 에스토니아 사실 관심 가지면서 이것저것 하면 느낀 건데 이게 우리나라 기술을 못하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는 못할까 이 의문 시작됐는데 근데 이게 사실 뭐 생각하면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뭐 우리 GPS 하면 되는 거고 그 전송해주면 되는 거고 거기서 병원에서 보고 아 이렇구나 보고 확인하고 준비하면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아니면 당장 뭐 1, 20분에 사실 심정지가 같은 경우 뇌사 상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걸 그냥 길거리에서 다 소비하고 와서 또 거기서부터 검사하고 얘가 어떤지 또 물어보고 그러니까 약간 그 검진이 가능하면 다행인데 의식이 없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낭비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헬스케어를 적은 이유는 그런 거고요. 그 아까 말한 게놈 프로젝트죠. 게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약 8월 기준으로 한 5만 명 정도 유전자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젤리나 졸리가 2014년에 시작되면서 게놈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근데 이거를 통해서 여기 써 있는데 전 국민 건강 데이터 유전자 정보를 조합해서 만성질환, 질병 예방, 개인 맞춤 의료 서비스 그러니까 지금은 감기약을 주면은 사실은 다 비슷한 약 받고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항생제도 사실은 대부분 어떤 거에는 거의 비슷한 거 주는 거거든요. 이 제약회사만 다른 거 성분은 안 달라요 별로. 근데 이거를 다 맞춤형으로 그 사람에 맞춘 약을 주는 거예요. 왜냐 게놈 지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프고 앞으로 어떤 병이 있을지를 미리 예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제약 분야 혁신적 자료를 활용하는데 이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뭐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헬스케어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도 대단한데 왜 이거를 더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게 혹시 아마존 아시죠? 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1000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서 지금 게놈 수집될 때 무료로 쓸 수 있는 클라우드를 오픈해 놨어요. 그리고 지금 구글은 구글 지노믹스라고 유전자 데이터 정보를 근데 여기는 완전 오픈은 아닌데 쓸 수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 가장 큰 IT 업계 기사가 뭐였죠? IT 업계에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레드햇이세요?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IBM 관련돼서 그러니까 IBM이 레드 맞습니다. 레드 정확합니다. 레드 인수가 강제 왜 큰지 설명을. 그러니까 일단 IBM 자체가 워낙 전 세계적으로 오래된 회사고요. 역사 125년 정도 된 회사고 컴퓨터 역사랑 같이 하고 있었던 회사였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실은 이제 뭐 구글부터 시작해서 뭐 MS라든가 최근 성장했었던 IT 대기업에 비해서 많이 밀리는 상황이었고 반면에 이제 레드햇이라는 회사는 리눅스를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를 했었던 회사 중에 가장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해왔던 회사인데 이제 그 흔히 말해서 그러니까 오픈소스라고 불리우는 진영들의 배척적이었었던 마이크로소프트나 IBM 같은 업체들이 오픈소스를 적극적으로 인용하고 그걸 자기네 틀 안에 가두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IBM이 이제 39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레드햇을 인수했죠. 이게 아마 그 분야에서는 가장 큰 인수 금액이라고 들었고요. 이걸 한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클라우드 SW를 하는 우리 레드햇을 잡아서 클라우드 시장에 IBM이 드디어 들어가서 구글하고 아마존하고 이제 3대 세력으로 클라우드 시장에서 매출 규모는 AWS가 30% 시장을 잡고 있고 이제 MS가 2등이고 IBM이 기존에 블루믹스라는 시장을 가지고 이미 시장 규모로는 3위 업체이긴 해요.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을 발생시키는 클라우드 산업 위주가 아니라 자사의 인프라를 먼저 클라우드화 시키는 게 훨씬 더 ROI가 잘 나온다고 시작해서 그쪽에 했기 때문에 일반인 대상 클라우드 판매는 좀 늦게 시작했거든요. 그쵸. 예. 이미 규모 자체는 IBM이 그렇죠. 그래서 IBM도 이제 클라우드 시장이 워낙 커가고 있는데 이 게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 지도를 하나 사람 한 명당 지도를 하면 뭐 책으로 그러니까 몇백 페이지짜리로 뭐 몇백 권 나온대. 그리고 이 게놈 프로젝트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미 의회 도서관에는 인쇄물이 굉장히 많다는데 저 미 의회는 안 가봐서 얼마 많은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10만 배 정도 되는 양이 필요하대서 이게 클라우드 시장이 굉장히 큰 핫한 거라기 때문에 지금 아마존이나 구글이 굉장히 침을 흘리고 있고 이거 관련해서 아마 에스토니아 정부에도 콘택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게놈 프로젝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울산에서 일반 게놈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했고 자원 기사 봤더니 한 몇백 명 뭐 자원 받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약간 좀 남을 잘 안 믿잖아요. 그래서 내 이 유전자 지도를 해준다고 그래도 사실 선뜻하기 어려운데 이제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한 인당 한 10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건 무료로 국민한테 해주는 거거든요. 본인이. 그리고 이거를 비식별 데이터로 나중에는 아마 판매도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거는. 그래서 아마 이 시장은 굉장히 앞으로 좀 지켜볼 만한 것 같고 저도 관련돼서 조만간 기고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자영주권 이게 바로 지금 에스토니아의 가장 큰 히트 상품이죠. 이제 적기는 전 세계 최초의 전자영주권, 전 세계 최초 맞고요. 유럽연합에서 20분 내 법인 설립. 20분 내로 한다 그러는데 가장 빨리 한 사람이 1시간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분 내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저도 설명할 때 다 20분 내 뭐 기사 보면 18분까지 나와요. 18분 내로 된다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전 20분 내로 한 게 실제로 제가 한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대요. 근데 이게 아마 계좌도 터야 되고 뭐 좀 약간 이슈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막 저도 처음에 할 때는 이것만 있으면 꽂고 바로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나름의 절차가 있고 또 EU 연합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EU 연합이 한 28개국 정도 되는 나라에서 법인을 만든 거기 때문에 막 그렇게 막 우리가 생각하지 꽂아가지고 바로 되고 이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하면 엄청 쉽게 유럽 연합에 법인 설립할 수 있고요. 그리고 EU 말씀하시죠. 그럼 그러니까 EU에서 법인 설립을 할 때 주소지나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그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혹시 다른 거? 참고로 법인은 모르겠고 네. 개인 회사는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으로 계좌가 있으면 1시간입니다. 제 개인 회사를 이 집에서 그냥 부탁부탁 해요. 에스토니아. 네? 에스토니아. 우리나라요? 네. 우리나라에. 그렇구나. 미국에도 가상 주소를 만들고 그걸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맞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주소랑 매핑되는 뭔가 주소가 있어서 그걸 이용을 하는지가 궁금해요. 맞아요. 그거를 관리해주는 서비스가 있어가지고 한 달에 한 3, 4만 원씩 받고 주소를 법인 주소가 필요하거든요. 법인 주소를 관리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로 정도 하는데 우리나라도 13만 14만 정도 들여가지고 신청하면은 한 이게 인터폴에서 조회를 한다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 특별히 범죄 경력 없고 전 세계적으로 탈세하지 않는 한은 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못 받을 정도면 굉장히 거물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찾아봤더니 이게 인터폴 조회를 하고 다른 책에 봤더니 뭐 이렇게 탈세가 있으면 된다는데 그 탈세가 우리나라 탈세는 아닌 것 같고 뭐 전 세계적으로 어떤 뭐 약간 무슨 조세회피처럼 쫓아가는 사람이 이런 사람은 안 받는다고 뭐 책에 써 있는 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굉장히 거물이잖아요. 뭐 우리 사람이 그럴 리가 없으니까 신청하면 거의 뭐 99.99% 받다 봐야 되고. 근데 이게 제가 신청해 보니까 신청하고 나서 안 와가지고 제가 메일을 몇 번 보냈었거든요. 근데 봤더니 이게 우리나라에 한 달에 한 번 오더라고요. 그래서 운 나쁘면은 신청하고 2, 3주 걸렸는데 그게 이 한 달에 걸려버리면 한 2달 후에 받더라고요. 저는 좀 늦게 받았어요. 그래서 연락했더니 거기도 이렇게 자동 리플라이 메일로 돼 있어가지고 보내면은 무슨 뭐 컴퓨터가 보내는 거지 뭔지 보냈는데 답이 와요. 계속 오긴 오는데 뭔가 깝깝스럽더라고요. 근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거기 메일 보내가지고 했더니 얘네도 약간 좀 물어봤더니 이거를 자기네가 하는 게 아니라 인터폴에서 하는 거니까 경찰 뭐 메일을 줘가지고 거기다 물어보라고 그러고 그래서 나중에 수정센터에다 물어봤더니 이제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게 한 달에 한 번 와서 못 받은 거라고. 그래서 혹시라도 신청하시면은 그 서대문에 수정센터에 메일 있고 전화 있어요. 거기다 물어보면 가장 빠르고 저처럼 그 쓸데없이 영어도 안 되는데 괜히 물어봤다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보내실 필요 없고요. 이거를 하면은 받으라고 연락이 와요. 그러면은 수수료를 한 37,000원 정도 들고 남대문 수령센터 가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자영주권 만드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한 47,000명 정도 신청했다고 그러고 한 지금 정도 5만 명 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에스토니아 정부는 1,0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근데 얘네 인구가 130만 명이니까 1,000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거죠, 사실. 근데 그걸 에스토니아 입국할 때나 실물로 쓸 수 있나요? 그건 아니고 사실 이게 국적하고 여권은 아니고요. 이걸 가지고 에스토니아 가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법인 활동을 하는 거죠. 온라인상으로. 그리고 다른 에스토니아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는데 사실 저희가 에스토니아 살 것도 아닌데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 사실 법인을 만들거나 뭐 엔지오를 만든다거나 뭐 이럴 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만든 법인이 지금 8,0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167개국에서 신청했고 지금 8,000개 정도. 우리나라 사람은 1,300명 정도 지금 신청했대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는 13위 정도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가 좀 재밌는 게 얘네들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전자 영주권만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페이스북 비슷한 걸 올해 8월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거 가진 사람들끼리 연락해가지고 사업적인 뭐 비즈니스나 이야기, 그러니까 이걸 꽂고 들어가면 얘 위치가 한국이다. 그럼 한국에 딱 하면서 근데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국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외국인도 있고 제 친구 말로는 제 친구가 이거 해봤는데 거기 했더니 들어가자마자 한국에 한 몇십 명 있었는데 외국 사람인데 이걸 갖고 한국에 있는 사람이 연락해서 만나자 뭐 이러면서 연락도 그런다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지금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에스토니아 가지 않고도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인세는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0%고요. 가지고 나오는 경우에는 14%에서 한 20%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2016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 전자투표를 주주투표 하잖아요. 나스닥은 직접 가서 해야 되는데 이게 있으면 전자투표를 하는 걸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거든요. 기업 전자투표를 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주주. 주총에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베이나 이런 데서 이베이나 WTO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가지고 사실 이베이 같은 경우에는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전자 상거래 하는데 개인 상거래잖아요, 대부분.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이렇게 아이덴티티가 정확하지만 제 상국이나 이런 데는 주민번호라는 게 없는 데가 대부분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입증하냐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거를 가지고 이 사람의 신원을 입증하는 걸로 좀 쓰려고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대기업도 그렇고 뭐 WTO나 이런 데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글 쓰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혹시 이제 북한과 어떤 나중에 저희가 거래를 해야 된다던가 남북 경협 진짜 잘 돼가지고 지금 제재가 풀린다는 가정하에 분명히 말해서 제재가 풀린다는 가정하에 그런 날이 온다면 그때 북한 주민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뭘로 할 거냐? 남한에 우리가 갖고 있는 주민번호를 할 거냐? 아니 북한에 가지고 있는 어떤 신분제도를 할 거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사실 그거를 푸는 하나의 또 매개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이것도 한번 제가 기고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에 굉장히 결과적으로는 지금 에스토니아에서도 이 플랫폼을 다른 한 나라 정도에는 수출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그런 의도가 있다면 저희가 이런 걸 한번 좀 도입해보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예, 뭐 그리고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 맞아요. 그 작년에 중기벤처부에서 법인 설립을 우리는 한 몇 개 정도 한지 혹시 아세요? 작년 한 해 2017년 중기벤처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300개 그렇게 나오셨구나. 이제 아까 하여튼 되게 똑똑하시다. 신문 기사 제 칼럼에 썼는데 98,000개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대충 1년에요? 1년에요. 네. 그래서 제가 봤더니 269.8개인가 정도 되고요. 근데 그게 연 몇 프로씩 늘어나더라고요. 지금 계속.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쯤이면은 하루에 한 270개에서 한 300개 정도 법인 창업, 전 좋은 말로 창업이라고 항상 스타트업이라고 말하는데 하고 있는데도 이제 우리나라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이렇게 유니콘 기업이 3개고 또 좀 그렇죠. 그래 뭐 제가 거기에 중국 이야기도 썼는데 그건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혹시 ICO 좀 핫하죠. 뭐 코인 이야기하면 다들 싫어하시고 좀 약간 살짝 사회에서 약간 뭔가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같아서 할까 말까 하다가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 정부에서 좀 오픈할 거라는 이야기도 있긴 한데 저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뭐 강남에 웨거니스 갔다 저녁에 되게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ICT 대기업 N모 회사를 다니다가 때려치고 이제 코인 관련된 거래소 이제 회사를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래서 둘이 커피를 먹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 코인 산업을 안 해주냐 지금 뭐 중국 자본이 와가지고 뭐 이러는데 막 그래서 뭐 열변을 토하는데 제가 거기다가 뭐 특별한 말을 할 수가 없었더라고요. 요즘에 워낙 코인의 이미지가 좀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ICO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 공개 같은 경우는 지금 에스토니아가 인구당으로 따지면 전 세계 넘버 원이거든요. 인구당으로 안 따지고 그냥 단순히 계산해도 미국이 1위고 5위가 에스토니아고 인구당으로 따지면은 1위가 에스토니아인데
2위가 싱가포르예요. 근데 싱가포르보다 3배 많아요. ICO가. 완전히 이건 그리고 이 나라에서 에스트 코인이라고 해서 이거를 가지고 코인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나라 EU 연합 국가라 해가지고 EU에서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EU 내에서 다른 통화랑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럼 나라에서 에스트 코인을 만들면은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얘네는 이거를 사실 만들고 나서 이 다음 넥스트 스텝이 이걸 통해서 자기네 스타트업에 에스트 코인을 나라에서 만든 코인을 가지고 ICO를 하는 거죠. 그럼 이걸 갖고 있는 외국 사람이 스타트업을 하면 자기 이 안에서 먼저 ICO를 받아가지고 이니셜을 가져가는 거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막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전에 갔을 때 이 안에다 신용카드 넣고 여러 가지 넣고 싶은데 이게 신용카드는 또 프라이빗 섹터니까 사실은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얘네도 좀 디벨롭하려고 고민 중에 있더라고요. 뭐 그리고 이거 받은 사람은 아까 말한 뭐 아베도 얼마 전에 2018년부터 받았고 메르켈도 받았고 또 혹시 천주교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도 바티칸 최초로 전자인권자 됐다고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고 뭐 얼마 전에 박원순 시장님도 이제 9월에 탈렌 가셔가지고 받았고 이 이야기는 좀 더 Q&A 더 하겠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무도 아직 안 받으셨죠. 근데 제가 생각해 저는 우리나라에 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받은 줄 알았더니 1,300만밖에 안 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혹시라도 법인 설립해서 하시고 싶은 분은 해보시고요. 근데 제가 말한 것처럼 20분 내에 막 법인 설립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거 계좌를 터야 되는데 계좌 트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 아 그리고 이거 이제 에스토니아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딜로이트에서 한 이야기인데 얘네가 이거 이 레지던스를 만들려고 투자한 자금 비해서 이걸로 인해서 부가가치나 이런 게 100배 이상 될 거라는 미래 추정치였으니까 얘는 이거 하나 가지고 엄청 지금 빅히트 상품 만든 거지. 이거 하나 만들어서 온 나라 정상을 하나씩 주고 우리나라에 또 오면 박원순 시장도 주고 뭐 누구도 주고 심지어 교황님도 주고 막 이러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히트 상품이에요. 사실 저 이거 안 썼거든요. 쓴 적도 없고 사실 아답터 꽂고 한 번만 넣어놓고 지금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만나서 이거 쓴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명 저 찾아왔는데 명함에 자기네가 굉장히 큰 사업 하신다고 러시아 가서도 하고 몽골에서 사업하신다고 명함 주셨는데 자기가 이후에도 막 법인 있다 자랑하시더라고요. 봤더니 탈린이라서 해서 혹시 이거 이 레지던스 받으셨는가? 아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서 저 그럼 혹시 탈린 가셨는가? 아 에스토니아 한 번도 안 가봤다는 거야. 그 이후에는 왜 만드세요? 그러니까 아 그게 남의 나라 러시아나 이런 다른 나라 갔을 때 이후에 이렇게 뭐 있다고 그러면 사람 몽골 가면 사람들이 아 이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빵집 있으면 뉴욕에도 있고 베이징도 있고 이러면 막 있어 보이잖아요. 뭐 도쿄도 있고 뭐 이러면은 그런 것처럼 약간 이 법인의 처음 드는 법인이니까 뭔가 좀 더 베네핏 있고 좀 더 약간 로열티를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만든 사람이 있더라고 실제로. 이건 제 진짜 실화예요. 예, 그러니까 에스토니아 관련돼서 이제 모빌리티 관련된 거죠. 지금 에스토니아 무료로 다닐 수 있고 이걸 통해. 근데 저 이거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게 뭐 제가 좀 나중 Q&A 때 이런저런 하긴 하겠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서울시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는 걸 잠깐 했었어요. 근데 그때 하다가 차비가 없어가지고 젊은 사람 중에서 면접을 못 보거나 활동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난 사실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차비가 부담스러워서 구직 활동을 하는 게 힘든 사람이니까 예를 들어 내가 알바를 가려고 그러는데 알바가 꼭 우리 집 앞에 있는 건 아니잖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내가 어디를 무료 학습 있다고 그래도 그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차비가 부담스러워서 못 움직이는 청년층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제가 바우처 같은 거 만들자고 했는데 그리고 얼마 전 어제 기사였는데 65세 이상 고령자 분들이 지하철은 무료인데 왜 버스는 무료가 아니냐면서 이렇게 넌지시 타는 경우가 많다는 어제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거 보면은 지금 고령화 사회가 가고 있고 또 청년 실업도 굉장히 좀 심하고 해서 모빌리티는 조금 물론 근데 이거 서울시에서 한번 했잖아요. 뭐 우리 미세먼지 안 나고 그때가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아가지고 제가 더 이상은 좀 말하긴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 이렇게 해서 뭐 14% 증가하고 차량 이용이 감소해가지고 우리 이제 자연 환경에 큰 도움을 줬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탄소 배출 절감을 했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거죠. 그리고 특히 이 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32% 정도가 도시가 아닌 시골에 살거든요. 거긴 대부분 이제 고령자분들이 많이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중교통 이용률이 92% 정도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똑같겠죠.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차비 내기가 힘들겠죠. 에스토니아도. 그래서
도시 내에서는 소비가 증가되고 이 도시 간의 여행이 증가됐다고 하는데 이게 자료로는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그렇다고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제가 다른 자료 찾아봤더니 뉴욕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티켓 판매랑 검사하는 비용이 전체 금액 한 5점 몇 프로, 6% 가까이 쓴대요. 뭐 그런 거 따지고 뭐 이렇게 해보면은 지역 버스 얘네 책에 보면은 지역 버스 같은 경우에 지네 나라 이야기로는 이렇게 했더니 한 20% 정도 지원해줬던 더 비용이 들지 생각보다 100% 비용 들진 않더라 이렇게 적게 해보니까 그래서 생각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었다는 뭐 그런 기사도 있고 내용이 있더라고 책에. 그래서 저는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실 스마트시티랑 요즘 스마트시티 이야기 진짜 많이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스마트시티 가장 기본은 모빌리티 확보거든요. 이게 사실 이동이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거기에 가장 큰 이슈는 이렇게 대중교통 무료화를 단순하게 이렇게 세금 나가는 걸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여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부가가치랑 또 스마트시티 개념이나 그리고 또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가지고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이거를 만약에 지자체에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네. 에스토니아 스타트업 주요 기업 뭐 스카이프 너무 잘 아시죠? 다들 써보셨죠? 저 안 써봤는데? 써봤어요? 안 써봤죠? 써보신 분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써보셨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어 잘하거나 해외에 이렇게 친구들 있으신 분 써보고 저처럼 쓸 사람 저는 뭐 카톡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스카이프 알다시피 지금은 MS한테 인수됐죠. 근데 스카이프가 사실은 인수하면서 이 스카이프 관련된 사람들이 계속 스타트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에스토니아는 스타트업들이 스카이프에서 파생됐고요. 개인적으로 택시파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전 핫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이제 디디슈식이라고 중국에서 사실 가장 큰 모빌리티죠. 다임러는 아시다시피 벤츠. 네이버는 사실은 이렇게 기사 나기 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유럽 지사를 통해 가지고 유럽의 기사상으로는 3천억인가 2천억인가 정확히 금액은 기억하는데 펀딩해서 이해진 대표가 뭐 하시는지 어쩐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중에 일부가 들어간 것 같아요. 금액은 안 나와서 저는 잘 몰라. 근데 네이버가 투자를 했고 근데 택시파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하면 우선은 이 모델이 우버 모델이라고 해서 우리 자기 차 가지고 운전하잖아요. 그 모델도 있고 얘네가 택시파이라는 택시 회사를 해요. 그리고 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카카오 택시처럼 얘네 택시파이 콜을 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택시 운전도 해, 우버 스타일로 개인이 하는 것도 해, 심지어 일반 택시 기사들도 우리 카카오 부르듯이 불러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택시파이가 다 할 수 있게 오픈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혼자서 다 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프리카나 제3국에는 신용카드가 없잖아요. 왜냐면 거기는 사실 본인 아이디도 사실 잘 모르는 판국에. 근데 여기 가서 현금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지금 우버보다 훨씬 많이 뜨고 있고 지금 아마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는 불구하고 지금 아마 이런 회사로는 거의 한 6위 정도, 6, 7위 정도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아마 1위가 아마 우버겠죠. 2위가 리프트 정도 될 테고 뭐 3위가 그랩 되려나? 뭐 그 정도. 한 4위는 인도 회사 정도 되겠죠. 그리고 하여튼 그런 엄청 큰 나라 빼고는 사실은 여기가 지금 가장 크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보다시피 19살에 설립을 했어요. 이게 제가 좀 이따 사실 Q&A 시간 더 이야기할 거 하겠는데 지금 뭐 발트 3국이나 유럽은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정치 일선을 나가고 있죠.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Q&A 시간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만나고도 오고 그랬기 때문에 그긴도 하고 일하고요. 뒤에 지금 가드타임이라는 업체인데 이 업체는 시큐리티 보안 관련해서 굉장히 능력 있는 업체고 이 업체를 통해 가지고 사이버 보안 이런 걸 에스토니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트랜스퍼와이즈는 해외 송금 핀테크 관련돼 가지고 하는 업체고요. 뭐 이거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해외 송금할 일 없어가지고 쓰진 않는데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